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18.5도입니다. 산중백호도는 드라마에서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죠. 그 산중백호도에서 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벚꽃잎 같죠. 그 꽃잎을 오난경이 손에 쥐었고 그 다음날 염흥섭이 죽었습니다. 산중백호도 가름대 안에 있던 게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 같죠. 그게 임금의 독살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득 인신매매가 또 다른 중요한 키가 되는구나, 중요한 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신매매라고 하는 조직적인 거악을 파헤쳐가면서 결국 15년 전의 사건의 주범들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신매매가 거론되고 인신매매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염흥집이 죽었습니다. 사대부의 가장 솔직한 민낯을 보여주는 정직한 빌런이었죠. 아내인 오난경이 독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끼가 나오죠. 밤에 마시려고 잠자리 머리맡에 두는 물을 자리끼라고 하는데요. 자리끼를 올리겠다고 오난경이 그랬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으니까 염흥집이 갈증이 날만하겠죠. 근데 바닥에 떨어진 이 꽃잎을 오난경이 유심히 바라보고 줍습니다. 치명적인 독에 절여진 꽃잎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독극물 꽃잎 같을 수도 있고요. 저걸 자리끼에 띄우면 독이 물에 배어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독살을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중백호도가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임금의 독살과 관련된 방식도 비슷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난경이 그 일을 하고 충신들을 암살하는 과정에서는 배다른 동생 강필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강필직은 15년 전에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좌상으로부터 크게 상을 받았죠. 볼품없이 시정에서 떠돌던 그런 강필직이 필요각을 운영하면서 화연상단보다도 더 큰 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죠. 인신매매까지 벌입니다. 인신매매로 조직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꼬리가 밟히고 꼬리가 잡히고 몸통인 좌상에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자식이 팔리게 되죠. 거기에 고리의 불법 도박까지 벌어지니까 아이들이 희생양입니다. 이 아이들이 재물 포러 가는 걸 보면 아마도 청나라의 아이들을 팔아먹는 것 같죠. 인신매매가 공공연해진다는 건 백성들이 그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아이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대부가 만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빨대를 꽂고 고요를 빨아먹는 부패한 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필직이었던 거죠. 오난경이 구유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쌀반 흙반이었던 걸 보면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었던 겁니다. 인신매매를 주된 도화선으로 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부가 얘기하는, 또 사대부가 여인들에게, 과부들에게, 수절과부들에게 자꾸만 강요하는 건 사람의 도리, 여인의 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 특히 여기서는 내운이라고 해서 아녀자가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부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가 가장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그 인신매매가 성행을 하는 거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인물로 인해서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서 무슨 사람의 가치라는 게 있겠습니까? 사대부가 주창하는 세상에서 인신매매가 권력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아이러니하죠. 위선적이죠. 잘 포장된 이념 뒤에는 탐욕과 욕망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사대부가 만든 세상의 정체가 폭로되는 도화선이 바로 인신매매가 되겠죠. 좌상이나 정경부인들이 유독 사람의 도리에 맞게 아내에게도 인자하고 며느리에게도 인자하고 우아하고 예의 있어 보이지만 아주 위선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연료문이 인신매매와 비슷합니다. 그 사회 수준을 보려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면 되죠. 사대부가 정해놓은 가치입니다. 여인이 지켜야 하는 족쇄이기도 하고요. 어느 여인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당시 가장 연약한 대상 그러면 아무래도 여인들입니다. 특히 남편조차 없는 과부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팔아먹는 행위와 강제가 바로 연료문이고 내운이고 그것을 여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사회와 권력 앞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게 바로 여인들이고 특히 과부들이죠. 그 가치와 이념을 위해서 죽어서 소멸해버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그 과부들도 팔리는 거죠. 배고픈 시절에 아이들이 팔리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속한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난한 시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이를 파는 일도 어찌 보면 부모에게는 권리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불법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드라마에서요. 사대부의 비호를 받는 강필직은 이걸 이용해서 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매매가 된다는 건 굶주림에 따른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자식을 팔아넘겨야 하는 고통이 만연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서로 어쩔 수 없는 조선 후기 사회에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아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아이들을 팔 때 아이들은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도 관심이 없고 알 수가 없죠. 여인들, 특히 과부들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화가 있죠. 장소운이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아도 되는데 왜 15년 동안이나 수절과부로 좌상의 집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고 하죠. 그때 여화는 자신이 집을 나오면 누구로 살 수 있습니까? 얼굴은 있습니까? 이름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좌상댁 조여화는 그냥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밝고 유쾌하고 명랑한 과부 여화지만 이게 과부가 조선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과부라고 하지만 약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사대부가 나라를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이게 악용이 되면서 나라꼴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선왕의 개혁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소수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범죄와 같은 것,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선왕이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것에 위협을 느낀 사대부들에 의해서 독살됐던 게 아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열려면은 또 다른 인신매매인 겁니다. 과부와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대표를 하는 거지만 가장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인신매매라고 하는 의미를 확장을 해서 소재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인신매매를 파헤치고 약자들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약자 과부인 여화입니다. 그 여화를 돕는 천재 소녀도 버려졌던 여자아이 연선이었지요. 여자 과부, 어릴 적 버려진 여자아이, 그 사람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그 시대의 가치 사대부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데 드라마가 늘 유쾌하죠. 매력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빼앗기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사람이 웃을 일을 찾는 건 빼앗지 못하죠. 모두 빼앗아 탐욕스럽게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예전 선조들은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웃음까지 빼앗기지 않는 거니까 그게 우리 선조들이 가진 해악이라고 하는 위대함이잖아요. 그런 해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 드라마가 그럼에도 무거운 주제에도 유쾌하고 명랑하고 그것을 최대화시키는 여화라고 하는 과부 이한이의 연기가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